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어느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뒤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세 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가진 고유한 인향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낭자 이채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떤 모습에서 품위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옷차림이나 눈빛, 표정, 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말씨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 품격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오늘은 언어의 온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기주 작가가 펴낸 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 황소북수에서 펴낸 말의 품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작가의 서문부터 들어보실까요? 사람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라는 각기 다른 섬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교각이다.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만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말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지도 오래다. 말 잘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풍토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날카로운 혀를 빼들어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넘쳐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변가는 홍수처럼 범람한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언어의 힘도 예외가 아니다. 말과 문장이 지닌 예리함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어느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이런 물음을 감당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의 언어가 그리 단순할 리 없고 시시할 리 없다. 말은 쉽게 분석하거나 함부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나는 다만 글을 쓰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 말에도 언품이 있음을 깨닫는다. 사물은 형체가 굽으면 그림자가 굽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바르다. 말도 매한 가지다.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읽는 것이다. 말의 품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을 덮은 뒤 때로는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었으면 한다. 또한 당신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 올려 그것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공감되시나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꽃이 되기를 바라는 이기주 작가의 서문이었습니다.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청득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경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한 생애를 온전히 전쟁에 바쳐 자신을 불살은 이순신 장군이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구국의 영웅이 일반 병사들과 대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문화적 경향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지식인의 일상은 서재에서 시작해 서재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등은 서재 이름에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았으며 그중 몇몇은 서재명을 자신의 호로 삼기도 했다. 당대 지식인에게 서재는 또 하나의 세계였다. 충무공도 서재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머무는 동안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독서 공간을 이용했다. 본래 운주는 산가지, 기룡 화복을 점치는 나무로 된 도구를 움직인다는 뜻인데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도모했을까?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유독 말씀화, 의논할 의, 논할 논 등의 한자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이순신 장군은 참모진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였으며 토론도 즐겨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운주당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일 밤 건물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요즘으로 치면 24시간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셈인데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중간급 간부는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줄병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의문은 계속된다. 이순신 장군은 왜 운주당의 출입 문턱을 낮추었을까? 1951년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로 임명돼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전쟁 대비에 착수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본능적으로 간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은 칼을 휘둘러 상대할 수 있었으나 해안의 물길과 지형처럼 눈에 보이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정보는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병사는 물론 종종 민간인까지 운주당으로 불러들였다.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현장에서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른다. 상상력을 발휘해봤으면 한다. 촛대바위 근처 이상은 물길이 세고 암초도 많습니다. 그런가? 잘못 들었으면 큰일 나겠군. 그렇습니다. 뱃사람 여러 집어 삼켰습니다. 운주당을 그득하게 채운 병사와 주민의 이야기들이 이순신 장군의 귀로 스며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아련한 바다 위로 가라앉는 무색의 햇살을 바라보며 물결의 무늬를 헤아렸고 파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깊이와 암초의 위치를 해도에 기록했다. 손무는 손자병법, 허실편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요인 또는 형세를 언급했다. 승지형과 재승지형이다. 승지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세다. 무기 체계와 부대의 규모 같은 것을 일컫는다. 재승지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 지휘관의 전술과 부대의 사기, 군사 정보, 준비 태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경우에 따라 승지형보다 전쟁의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순신 장군은 재승지형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운주당에서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더라기보다 자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했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차분히 전쟁에 대비했으니 말이다.
경청을 통해 가다듬은 재승지형의 위력은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순신 장군은 해안의 물길과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덕분에 하객진 같은 전략을 창조적으로 펼쳐 적을 분수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외선을 물리쳐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은 것도 어찌 보면 경청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운주당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연상케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참모들은 수시로 오벌 오피스에 모여 국가적 사안을 논의한다. 회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꽂지 않으며 참모들은 소파에 걸터앉아 스스럼 없이 의견을 개진한다. 오벌 오피스에는 지도자의 말과 참모의 말이 부딪혀 뒤엉킨다. 경청과 치열한 토론으로 뒤엉킨 말들은 단호한 결정으로 태어난다. 한자를 파기해서 살펴보면 경청의 의미가 더 잘 와 닿는다. 경은 사람인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상대방 앞으로 다가와 귀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청을 풀이하면 더 심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쯤에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소통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품격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인물이 있다.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이다. 원균은 부임하자마자 운주당 주변에 대나무 울타리를 둘러 참모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개방적 공간을 단숨에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경청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불통하는 장수의 말로는 처참했다.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 칠천해전에서 왜군의 교련 작전에 말려 괴멸되다시피 했다. 원균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어디 원균만 그러할까? 오늘도 우리 사회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경청은 안중에도 없다. 말의 총량이 듣는 총량보다 적으면 다들 불안해한다. 말을 많이 해야 타인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말을 적게 하면 공연히 손해보는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일부 뇌공학 전문가들은 경청이 어려운 이유를 인간의 고등한 뇌 메커니즘에서 찾기도 한다. 언어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1분 동안 대략 200단어까지 말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뇌는 그보다 4배 많은 800단어 정도를 받아들인다. 뇌 능력을 4분의 1만 사용해도 상대의 말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굳이 타인의 말을 경청할 필요 자체를 못 느낀다는 얘기다. 우린 늘 상대를 안다고 여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미미하지도 않다.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지체가 높고 귀한 존재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고 사람의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다. 인간의 말은 작은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귓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책의 낱장을 넘기면서 곰곰 생각해 봤으면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운주당이 있는지.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하다. 다만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독한 허탈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이어가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다하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운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과언무환.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내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뒷말. 손에 영혼이라도 깃든 것인가? 일말의 주저없이 이런 댓글을 일필휘지로 남길 수 있다니. 블로그나 SNS에 달리는 댓글을 읽다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다. 난 모니터 뒤에서 악플을 일삼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문장이 길을 잃고 정처없이 허공을 맴돌 때마다 적잖이 슬퍼진다. 상대의 단점만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슬픈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존중만 받으려 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 하는 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악플과 태생적 배경이 유사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뒷담화다. 뒷담화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구 용어 뒷담화에서 비속어라는 설이 있고 담화라는 단어에 우리말 뒤가 합해진 합성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뒷담화라고 검색어를 입력해도 자료가 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상에서는 널리 사용하는 단어지만 2017년 4월 2일 기준 아직 국어사전에는 정식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뒷담화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관계에서 누적된 불만을 분출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특정인을 단죄하듯 험담을 늘어놓는다. 담화를 맨 처음 생산한 1차적 가해자는 물론 침을 튀기며 맞장구를 치는 동조자까지도 비루한 언어를 입에 장착해 쏘아대는 순간 묘한 쾌감을 느낀다. 남을 헐뜯는 말은 대개 특별히 너에게만 털어놓는 건데, 혹은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하는 말과 함께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런 험담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뒷담화는 명멸하지 않는다. 세월에 풍화되지 않는다. 뒷담화는 누군가 입에서 입을 통해 돌고 돌다가 소문내기 좋아하는 조직내 빅마우스의 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입술과 너덜너덜한 혀로 빠르게 스며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험담 피해자의 귀로 흘러들어간다. 뒷담화와 뒷담화가 뒤얽혀 빚어내는 소음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말의 힘도 그렇다. 말과 문장이 지닌 무게와 힘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허다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되돌아온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야 쇼주에 따르면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상대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상대방을 뒷담화로 내리찍어 자기 수준으로 격하시켜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말을 의미하는 한자 말씀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다. 그게 바로 엄품이다. 뒷담화가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뒷담화는 화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을 옮겨 다니다가 언젠가 표적을 받고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혀와 가슴을 향해 맹렬히 돌진한다. 그땐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뒷담화의 화살촉이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의 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다.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는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사람의 향기, 인향. 평소 카페에서 백색 소음과 커피를 연료 삼아 글을 쓰는 편이다. 원글을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노트북 너머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상황을 관찰하게 된다. 직원과 고객이 주고받는 말이 귓속으로 들이닥칠 때도 있다. 몇 해 전 여름이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담한 카페를 찾았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를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를 드릴까요? 남자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아니, 비문명적이었다. 남자가 토해낸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는 타인을 향한 적의와 공격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남자가 쏟아낸 자음과 모음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닌 듯했다.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처럼 느껴졌다. 남자의 말은 일종의 가번이다.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갑으로 군림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잔뜩 묻어나는 폭언에 가까운 지저분한 언어.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남자가 커피를 받아서 나가자 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인 듯한 얼굴로 직원이 하고 숨을 뱉었다. 한숨은 깊고도 길었다. 카페를 가득 채울 듯한 한숨 소리와 함께 직원의 마음 한구석이 아래로 푹 꺼져 내리는 듯했다. 괜히 나까지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는지 직원의 시선이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들키지 않게 직원의 얼굴을 힐끔 곁눈질하면서 혼자 엉뚱한 상상을 떠올렸다. 사내가 만약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다면 한 잔 값으로 얼마를 치러야 할까? 10,000원 이상을 내야 한다. 커피 한 잔 치고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카페에서는 예의 없는 고객에게 돈을 더 받기 때문이다. 담은 카페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커피 7유로. 커피 주세요.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4유로. 조금 매장하기는 하지만 기발한 가격표 아닌가.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 구사하는 말의 품격에 따라 음료의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덕무, 박제가와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 성대중이 당대의 풍속을 엮은 잡록집인 청성잡기에 이런 글귀가 나온다. 내부 족자 기사본, 신무조자 기사황.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자는 말이 번잡하며 마음의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채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대언담담. 큰 말은 힘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주를 얻는 것과 같다. 따뜻함에서 태어나는 차가운 말. 지적.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일화다. 어느 날 쇼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좋아하지만 루댕의 작품이라면 무턱대고 혹평하는 미술 애호가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쇼는 대생작품 한 점을 손에 쥐고 흔들며 제가 최근 손에 넣은 로댕의 그림입니다. 라고 말했다. 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애호가들은 그림의 흠을 들추어 헐뜯기 시작했다. 험담과 험담이 허공에서 맞부딪혀 험담의 아우성을 만들어내며 휘돌았다. 어지럽고 어수선했다. 그러자 쇼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험담의 한복판을 겨냥해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 문장이 한데 뒤엉켜 있는 험담들을 순식간에 흩어지게 하였다. 쇼는 말했다. 아차, 미안해요. 제가 그림을 착각했네요. 이 그림은 로댕의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쇼의 집에 초대받은 이들처럼 스스로 쌓은 편견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본인의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유일한 정답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오답으로 치부하는 경우다. 편견의 감옥이 높고 넓을수록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교정하려 든다.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과 진실을 본인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는다. 상대의 입장과 감정은 편견의 감옥 바깥쪽에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급소가 있다. 더욱이 일반 성인은 자신이 남보다 특별히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열등하지는 않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능력이 평균치를 웃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컬어 자기 고양 오류라고도 한다. 이 때문에 몸담은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들 앞에서 부당한 지적과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몇 곱절 더 상하게 마련이다. 말이라는 흉기에 찔린 상처의 골은 너무 깊어서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다. 어떤 말은 그 상처의 틈새로 파고들어 감정의 살을 파헤치거나 알을 낳고 번식하기도 한다. 말로 생긴 상처가 좀채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3 고려 때 문신 추적이 금원과 명구를 모아 엮은 명심보감의 글귀가 떠오른다. 명심보감, 언어편을 펼치면 말의 본질과 관련해 이인지언, 나녀면서, 상인지어, 이어 현극, 이런 반구 중치천금, 일어상인 통여도할.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의 무게는 천금과 같으며 한마디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과 같다. TV 뉴스를 보면 명절 때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 피곤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신적인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명절을 맞아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일가 친척을 향해 결혼은 언제 할 건데? 눈높이를 낮춰야 취업에 성공하지. 처럼 핀잔과 훈계가 범벅된 말폭탄을 힘껏 쏘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매정하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단서를 단다. 사실은 너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라고. 글쎄다.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를 거란 생각이 든다. 상대에게 관심이 없으므로 그렇게 쉽게 지적을 남발하는 것 아닐까.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자마자 그런 질문을 쏟아내는 것 아닐까.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질병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이다라고 말했다. 난 그의 주장을 빌려 작금의 우리 사회를 지적 과잉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면서 드는 순간까지 불평과 지적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듯하다. 쓴소리와 하나가 되어 몰아일체의 경지에 오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허물을 꼭 집어서 가리키는 지적의 말은 자칫 독설로 변질될 수도 있다. 독술은 글자 그대로 혀에서 나오는 독이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독도 있지만 대개 몸과 마음을 망치고 독을 흩뿌린 사람의 혀마저 망친다. 착한 독설, 건설적인 지적을 하려면 나름의 내공이 필요하다. 사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통찰은 물론이고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말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 말 자체는 차갑더라도 말하는 순간 가슴의 온도만큼은 따뜻해야 한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비판의 한자를 들여다보면 미약하나마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비평할 비는 손수변에 견줄비가 합쳐진 글자다. 사물이나 사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대로 된 비판이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순간 상대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검지뿐이다.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 세 손가락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검지를 들어야 한다. 타인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떳떳한지 좋게 3번은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늘 타인을 지적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지적은 함부로 지적하지 않는 법을 터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낭자 이채유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